상승하게 되면 그냥 사셔야 돼요. 전세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기다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기업 이익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주가가 확 반영되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언제 반영될지 모르지만 반영된다. 반영되잖아요. 네.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언제 반영될지 모르지만 매가에 반영되거든요.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차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은 매수하시라. 매물도 줄고 전세준도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우리 아시를 가면 통계 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상승률이 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또 이번에 뭐 통계 누락 뭐 논란도 있었고 지금 뭐 미분양도 뭐 엄청 많고 또 최근에 또 언론에서는 미분양 뭐 숫자가 사실은 한 두세 배 더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만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에 이게 뭐 건설사가 뭐 할인 분양을 하든 해가지고 이 시장에 안 풀린 물량들이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또 이제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또 이제 깨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인허가 물량인데 그 누락된 부분은 23년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착공 물량은 지나갔으면 그 별 의미가 없고요. 다가올 인허가 물량인데 실제 23년도 보게 되면은 평균이 우리가 한 53만 되거든요. 53만 도 훨씬 못 미치는 물량입니다. 그 포함해도. 그러니까 누락된 거 포함해도 네. 평균이 이하다. 이하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매년 그 보게 되면은 21년, 22년이 보통 수준이고요. 23년 적고 올해 또 적고요. 그래서 매년이 지금 누락돼서 누적도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시장을 판단할 때 한 해 한 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공급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요가 움직이는 패턴이 한 해 한 해로 움직이는 패턴이 아니고요. 크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양에서 입주한 시장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수요가 3년에 모이거든요. 그 3년 모였던 수요가 시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조사해 보면 3년치가 움직여요. 3년 눌러 움직입니다. 그래서 3년 공급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해가 많다 이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제 책에서도 3년 누적 공급량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세도 2년이고 네. 분양 받아도 기다린 건 3년 걸리니까 네. 우리나라는 한 3년은 걸리죠. 아무래도. 3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동안에 지금 누적된 게 다 적다. 이번에 뭐 어떤 누락된 거 합치더라도. 네. 그리고 이거는 인허가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분양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민간에서 지금 공급 물량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급량을 분석을 잘 못해요. 이게 수요 대비 많은지 적은지. 그 분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디테일로 가게 되면 좀 힘들어져요. 그런데 전세 이제 수급이 상승하고 전세가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공급량 자체를 공부하고 미래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 모르기 때문에 지수가 바뀌면 그때부터 시작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일반적인 그냥 내 집 마련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체감이 좀 되는 시기가 이제 왔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도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경매 물건 막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뭐 지금 볼 수 있는 거다 해서 상황도 안 좋아진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경매 물건은 역전세 물건 때문에 나온 게 많고요. 세입자분들이 이제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이게 이제 강제 경매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거고. 근데 낙찰가 가격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낙찰가 올라간다는 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너는 후자에 좀 맞다. 전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거고 후자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자가 조금 힘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럼 좀 아까 얘기했던 공급과 수요 얘기 조금만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공급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 정권 말이었죠. 그때도 그런 얘기가 또 돌아가지고 그때 3기 신도시를 이제 공급하겠다 해서 이제 많이 뭐 허가도 받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 택지 조성도 막 잘 안 되고 지금 공급도 계속 막 밀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당장 한 3, 4년 내에 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없죠. 원래는 3기 신도시 26년? 뭐 25년, 26년 요 사이에 시작한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시점이 1기 신도시 입주할 때, 2008년, 9년도에 2기 신도시 입주할 때, 3기 신도시가 와야지 이제 이게 주거를 안정시키면서 매가를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근데 뭐 지금 방법 없죠.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빨리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빨리 뭐 시작을 해서 어떻게든 철거라도 좀 몇 개라 좀 해서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잖아요. 공사비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쉽지 않은 시기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주게 되면은 또 사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나아지죠. 결국에는 가격이 관건인 것 같고요.
공급 늘리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에 와 있다. 그래서 결국엔 가격이 올라야 공급 늘고 공급 늘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원리가 시장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시장적으로 움직인다. 시장 경제 논리에 그냥 적합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사업성이 나오려면은 그만큼 더 가격이 올라버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면 또 공급을 막 하니까 다시 또 내려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까지 이제 다 들어보면은 당장 그러면은 뭐 앞으로 뭐 어떤 외부 변수가 없다 그러면 뭐 2, 3년 정도 이제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승기가 하나라고 보면은 또 이제 하락기의 직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뭐 어떤 하락의 요소는 없을까요? 뭐 지금 어떤 하락의 요소는 전세 가격이 많이 더 떨어져야 돼. 그럼 전세가율이 떨어질 요소가 있을까요? 매매가가 많이 오르고 전세가 덜 오르면 떨어지잖아요. 방법은. 네.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2016년부터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못 올랐거든요.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제 전세가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은 전세가를 안정시키고 매매가가 더 올라주면 되는데 지금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리기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른다고 봤을 때 네.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 몇 년 전처럼 막 이렇게 폭등이 오는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뭐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가는 거냐. 사실 상승도 적게 올라가는 거랑 막 급등하는 거랑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매가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힘든데요. 매가는 사실 결과거든요. 네. 환경이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매가에 대해서는 잘 예측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매가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네.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매가는 미래의 어떤 기대 수익이잖아요. 그 기대 수익이 그럼 어디서 오느냐? 주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주식을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애하는 게 주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은 전세의 상승률이거든요. 네. 상승률이 높은 도시가 어디냐면은 서울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상승률이 가장 높으면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전세 상승 높으면 전세가 딱 붙는다 생각하는데 반대. 전세가 더 벌어지거든요. 이 그림 보시면은 서울은 전세 가율이 55.1%의 평균이에요. 지금 좀 올랐죠. 옛날보다 과거보다 올랐어요. 여기도 성장 둔하니까. 여기가 이 상승률이 매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요게 몇 년치가 반영돼요. 네. 몇 년치가. 근데 이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은 9년치가 반영되고요. 지방은 6년, 7년치가 반영돼요. 전세가 상승한 것들을 네.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한 방에 반영돼요. 네. 그렇게 돼야지 이 전세를 놓는 분들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수익을 미리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세는 네. 뭐 아무런 이득이 아무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매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 우리가 매가가 얼마 올라가느냐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전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게 현명하겠죠.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두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그래도 천천히 뭐 변동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전세가율만 높아지는 거라면 뭐 2년 정도 전세 살고 돈 모아서 집을 사면 되는데 전세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거기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집을 어차피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무리해서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결론이 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가 좀 애매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은 시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상승하는 시점이. 상승하게 되면 그냥 사셔야 돼요. 전세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그럼 왜냐하면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기업 이익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래 어느 순간 주가가 확 반영되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언제 반영될지 모르지만 반영된다. 반영되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죠.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언제 반영될지 모르지만 매가에 반영되거든요. 그걸 타이밍 맞춰서 타이밍 맞추기 힘들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네, 힘듭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차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은 매수하시라. 그게 맞다. 근데 그게 딱 맞추지는 못합니다. 근데 네. 제가 보는 있긴 있어요. 있는데 매물량이 우리가 이제 시장에 나가보게 되면은 어떤 단지에 매물이 만약에 1000세대 있잖아요. 1000세대의 매물량이 5% 미만일 때는 매가가 상승합니다. 매물이 적으면. 네, 쫙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 밑에 떨어지게 되면은 서둘러서 사셔야 돼요. 지금은 매물이 많아요. 우리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 매물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이 더딘 거죠. 이게 소화될 때까지. 근데 지금 전세가 줄고 매물가 줄게 되면은 이게 난리 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전세가 적어도 매물이 싼 거 사면 되거든요. 근데 매물가에 적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난리 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지방에 가게 되면은 둘 다 주는 데가 있습니다. 매물도 줄고 전세 준도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우리 아시를 가면 통계 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상승률이 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게 어찌 보면 그 최근 몇 년 전에 그 막 폭등할 때 막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런 때잖아요. 매물도 맞아요. 없고 막 전세는 막 올라가고 네, 할 때 맞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요. 막 급등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전세가 상승할 때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놓으면 네. 우선은 그 언제 튈지 모르지만 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산 거랑 마찬가지다.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네, 네.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급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비아파트 쪽도 분명히 이게 이제 대체제로서 역할을 하고 아파트 전세가 막 심각해도 오피스텔 신축이나 뭐 빌라 신축들 생기면 그래 잠깐 2년 살다가 오자 뭐 이렇게 피난처라도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비아파트 쪽에 어떤 뭐 공급이 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금 공급이 거의 안 되는 분위기인데. 과거에 우리가 그 공급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규제를 풀어서 주차 있죠, 주차. 네. 주차 규제를 풀었어요. 그러면서 공급을 확대할 정책했었거든요. 근데 좀 난개발되죠. 그럴 네. 때면 급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있겠나 싶은데 결국에는 그런 주택들이 아파트 공급하게 되면 또 시장에서 또 도태되거든요. 그렇죠. 찬밥 신세.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부는 시장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택지를 조성하고 그걸 이제 건설사들 분양하고 건설사에서 그걸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일반 분양하고 가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택지를 해서 건설사에 넘겨야 되는데 택지 조성부터 늦으니까 근데 요즘은 택지도 이제 복잡하게 얽혔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서울 같은 땅도 없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환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힘들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아파트 외의 주택까지 전세가 상승하다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근로까지 밀려났다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 그런 경우 되게 많았었어요. 지방은 빌라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워낙 없으니까 빌라까지 밀려가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과정이죠. 어찌 보면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모든 수치가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네. 거긴 한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공급 부족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어찌 보면 수도권 뭐 서울 아니면 뭐 일부 지역들이고 또 반대로 공급이 또 이상하게 또 미분양 뭐 공급 많은 지역들도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지역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경상북도 뭐 이런 데도 막 많이 있잖아요. 대구가 많죠. 그럼 대구 같은 곳에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럼 내 미분양 많으니까 여기에 그냥 지금 상황 안 좋을 테니까 이제 저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타이밍 찾기는 힘들고요. 미분양이. 네. 근데 미분양 또 그 숫자도 그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고요.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뭐 건설사한테 설문조사에서 네, 받는 거니까. 그냥 받는 거는 그거 뭐 다 틀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미분양이 이런 거예요. 미분양은 이 분양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에 의해서 완판시킬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이 반드시 투자자가 들어가야 될 시장이고 시장이 약간만 나빠져도 미분양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을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미분양이고요. 근데 미분양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언제냐면 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안 좋을 때 미분양 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 입주냐면 25년에 입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거는 거기 빈집이라는 거잖아요. 네. 걔는 전세도 안 나와요. 전세 공급도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거예요. 네. 건설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 미분양 2만 세대인데 대구 같은 건 1만 세대예요. 네. 근데 지금 가보면은 전세가 계속 줄고 있다고요.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분양이 다 됐으면은 그게 공실 나오죠. 근데 안 됐기 때문에 아예 기존 전세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시점을 판단하기는 그런데요. 저점에서 하기는 사실은 힘들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걸 지금은 이제 미분양을 했으면은 그걸 한 바퀴 돌린다 정도. 돌려서 실제 아파트가 돼서 재고주택이 상승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한 3, 4년 이상. 3차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과거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투자자 규제가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 규제돼 있기 때문에 분양권 시장이 급속하게 바뀌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실수요자 움직이는 재고주택 시장이 움직일 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지금 막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할 필요. 그럼 반대로 지금 그렇게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은 어찌됐든 간에 공급 부분에서는 지금 뭐 과공급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은 그런 지역들은 그러면 매매가 상승이나 뭐 전세가 상승은 뭐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현재 입주 물량 중에 제가 보는 건 그렇거든요. 미분양이 많더라도 대구가 미분양 많았잖아요. 네. 근데 내년부터 공급 줄어요. 근데 내년부터 그 물량을 다 합쳐서 놓고 그 미분양을 빼버리면은 확 줄죠. 실제 입주한 물량은.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다고 재고주택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재고주택이 좋아지면 미분양 주는 거죠.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미분양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분양 시장에 맞게 미분양이 그냥 시장에 맞게 움직이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할인 분양도 막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건설사들이 좀 이제 깎아서 팔다 보면 또 시장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할인 분양을 사셔야 되죠. 그런 것들은. 네. 네. 예전에 대구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2만 가구가 미분양했거든요. 그때 할인 분양을 많이 했었어요. 30%씩. 그때 집사면 집 한 채 더 줬어요. 1+1도 했어요. 뭐 신기한. 전세 살아보고 집 사세요. 뭐 네, 이런 것도 그것도 있었고. 있었고요. 네. 그 BMW도 막 주고 이랬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30% 할인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원래 분양가의 3배가
배가 올랐어요. 지금 좀 떨어졌지만은 한 4배 이상 올랐겠네요. 네. 산 가격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분양된 것들도 사실 신축이잖아요. 네. 신상은 좋은 거잖아요. 저는 고민하지 말고 좀 사서 좀 길게 한 가져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하락 요소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지금 PF가 이제 이번 달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정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의견이 분분해요. 뭐 PF 쪽에 위기가 온다는 건 또 공급이 부족해지는 요소다. 아니다. 이 PF가 이제 터지면서 심리가 또 무너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PF 쪽에서 구조조정 이거는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는 뭐 안 좋겠죠. 심리적으로. 네. 근데 조금 길게 보면 호재죠. 공급 못하니까. 과거에 가격의 상승 요인일 수 있다. 예. 근데 과거에 대구 같은 경우나 그런 사업장을 몇 개는 봤어요. 네. 근데 거기 사업장 얽혀 있는 그 이제 입주민들 분양받으신 분들이죠. 좀 힘들죠. 힘든데 결국엔 다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힘들지만은 지나가 오게 되면은 오히려 공급을 못했죠. 건설사도 위기에 빠지니까. 지금 공급 못하죠. 예, 못하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은 조금 길게 보면 호재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책 쓰신 것도 이제 결국엔 오르는 집값의 비밀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집값이 오르는 거를 떠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이 뭔가 좀 왜곡되고 좀 뭔가 뒤틀려 있는 거라고 좀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뭐 정책이든 뭐든. 제가 볼 때는 임대차 3법은 없애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 네, 뭐 제한 이런 거 그것도 없애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 계약 기간을 2년 4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율로 맡기면 되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근데 임차인을 보호하자. 이런 임차인 보호하고 싶으면 계약할 때 10년 계약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전세 나와 보면은 학군 지역에는 3년 되면 나가려고 해요. 그 본인들이 전세 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양받은 분들은 그분도 3년 되에 나가야 돼요. 입주 시점에 3년 계약을 없잖아요. 불합리냐? 그래서 3년 계약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임대 3법이 있으면은 시장에 맞지 않는 매물들이 공실이 많이 생기고요. 물건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수요를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몰게 돼요. 4년, 5년, 6년, 7년 계속 살잖아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법들이 놔두면은 가격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하긴 저도 예전에 그 28개월 계약한 적 있어요. 한번. 그 뭐 세입자분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그럼 그렇게 하시자.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뭐 2년 4년 하게 되면은 수요의 변동성을 크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급 줄면은 이분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잠잠해지잖아요. 또 많이 떨어져요. 그게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정부는 그런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야기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게 사실은 더 저는 시장 안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 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취득세 있죠. 아직도. 있죠. 13.4%. 네. 누가 나가겠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자가 비율이 4.5 되잖아요. 4.5는 누군가 공급해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지금 전세 벌써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무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들어가시는 분 있겠죠. 투자로. 전세 공급 예전부터 수월하지 않다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결국 어떤 규제나 어떤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요든 공급이든 확 쏠림 현상이 생기니까 그게 삐끗하면 그러니까 어긋나는 순간 이제 가격이 막 이제 들쑥날쑥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 한꺼번에 찾으면 뱅크런 일어나죠. 똑같은 거예요. 한꺼번에 몰려 다니면은 가격 변동성만 커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시장에 좀 맡기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약간 너무 좀 규제가 좀 많다. 네, 맞습니다. 아주 좀 움직이기 쉽지 않은 구조가 좀 바뀌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